여러분, 제가 어느 집이나 이렇게 옛날 책을 찾으러 돌아다니곤 하는데, 어느 집을 가도 책 중에 제일 많은 책은 필사본, 다시 말해서 손글씨 책입니다. 지금은 다 컴퓨터로 기록을 남기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죠. 그 손으로 쓴 것 중에서 이제 귀중하고 좀 오래 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들은 이제 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판은 뭐 활자를 사용해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 또 목판에 새겨서 팔만대장경처럼 나무판에 새겨서 책을 찍어내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간행이 되는 책은 전체 책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나 활자본이나 목판본, 활자나 목판으로 찍은 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손글씨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아주 오래된 선조께서 붓글씨로 남긴 손글씨 책이 있다면 혹시 뭐 귀중한 게 아닐까 하고 깊이 계속 간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삶을 기록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영광 병사공 종가에 소장된 필사본 문집들과 그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용자, 윤자, 용자, 순자 이용순 님의 남기신 문집 목여청풍에 나타나는 영광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글씨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집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이 평생 지었던 뭐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남긴 글을 모두 합한, 그 중에서 뭐 덜 중요한 건 좀 골라내고 그런 책을 문집이라고 합니다. 병사공 종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집이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출판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손글씨인 채로 남아 있겠죠. 그런 문집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집들의 종류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책, 시은집과 양졸당집 두 가지를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노트 같이 선이 그어진 노트 속에다가 잘 썼고, 하나는 그냥 백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다른 책들도 그냥 백지에 쓴 책이 있고, 또 저렇게 칸이 그려진 종이에다가 쓴 책도 있었습니다. 저 칸은 손으로 그은 것이 아닙니다. 저거는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칸을 새겨가지고 찍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선이 있는 노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그 위에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위에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저것도 손글씨가 아니고 새긴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있는 글씨에 선이 있는 노트에다가 필사한 문집들에는 여기 희미하지만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지에 쓰여진 문집들이 있고, 저렇게 칸이 그려진 공책에다가 도장까지 찍어서 소중히 보관한 그런 문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칸에 쓰여진 글씨를 잘 보면은 지사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용순 공의 호가 지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이용순 공의 문집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순 공의 조상들이 남기신 문집입니다. 그런데 왜 이용순 공의 호가 써 있냐? 그것은 이 문집들을 정리한 분이 바로 이용순 공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지우기도 했습니다. 저 지사집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지운 것도 있는데 요 같은
판에서 나온 책이라는 것은 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장은 뭐냐? 도장을 이제 꾸불꾸불하게 써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만 위에서부터 단계, 지사, 완산, 이용순, 경위지인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나 지사는 다 이용순 공의 호고, 완산 본관이고, 이용순 이름이고, 경위는 자라고 하죠. 20살 되면은 따로 갖게 되는 이름. 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이 찍혀 있는 책들은 이용순 공의 저술이 아니지만 아니라도 이분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병사공 종가의 문헌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순 공의 문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조의 유고가 상자에 흩어져 있는데 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쥐가 물어뜯은 것도 있고 이게 좀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베껴 써가지고 깨끗이 다시 써가지고 갖고 싶은데 내가 지금 눈이 어둡고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남들을 시켜서 쓰게 했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찼는데 이제 아이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들들, 조카들 이런 집안 후손들을 시켜서 부지런히 쓰게 한 거죠. 근데 애들도 바빠. 그래서 이웃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글씨 좀 잘 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보여드린 그 여러 종의 문집들. 이 책들이 바로 이런 경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순 공이 자제들과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시 깨끗이 정리해서 쓰고, 그걸 쓸 때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본인을 위해서 만든 노트에 적고 또 자기 도장도 정성스럽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문집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뭐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육대조 할아버지 이렇게 몇 분 것만 정리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은집이라는 문집을 보면은 저 양녕대군부터, 양녕대군 써 있죠. 그다음 효녕대군, 그리고 구세조, 종구세조 옆에까지 8세조, 7세조 이렇게 생7세조, 생6세조. 이분들은 하도 이제 오래전, 하도 오래 옛날의 분들이고 또 남기신 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뭐 남긴 시 한 편, 남긴 글 한 편 이렇게 몇 개 안 되거든요. 효녕대군, 양녕대군도 마찬가지. 뭐 시 한 편 뭐 이렇게만 집안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소중히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선대부터 저 양녕대군, 효녕대군 이하 이 집안 어른들의 뭐 아주 조금밖에 없는 글이지만 요거라도 하나씩 다 기록하고 이제 6세조부터는 조금 남기신 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남겨놓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방친들의 시를 붙인다 해놓고 여기 아마 후손분들은 이 성함 보시면 알겠지만 송화공, 인한, 또 의흥공, 홍령, 포천공, 중태, 주서공, 중인, 참의공, 종령 이런 식으로 자기 방계의 선조들이 남긴 시나 글까지 이렇게 저 시은집이라는 문집 안에다가 다 합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저술이 별도로 많이 남기신 분들은 또 별도의 문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안 계보를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뭐 여러 집안 족보를 많이 뒤지고 다닙니다만 이 집안은 참 출계와 입계가 빈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은 보통 사촌이나 육촌 이 정도에서 양자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칠한 분들은 이제 별도의 저술을 많이 남기셔서 별도의 문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이 여기 용순공인데 이분도 원래는 다른 집에서 출계를 해서 종가로 들어온 분이죠.
또 이분의 생부 만구공은 병사공가가 아니에요. 저쪽 위에서 또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들락날락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병사공가의 후손들은 반드시 꼭 병사공만의 후손은 아니고 그 병사공의 형제분들 이분들도 모두 한 집안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용순공 같은 경우는 저 병사공 직계로 이어지는 종가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옆집의 어른들의 문집도 이렇게 잘 정성 들여 필사를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남긴 숫자를 보면 위쪽이 더 많잖아요. 위에는 3개나 있고 밑에는 하나밖에 없고, 물론 뭐 저수를 밑에 종가에서 많이 안 남겨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 윗집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저수를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순공이 남긴 목여청풍이라는 이용순공의 문집이죠.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선조분들은 이제 문집이 크질 않아요. 기껏해야 뭐 한 책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용순공이 남기신 책은 무려 12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12책의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를 세보니까 한 4,500수 정도 되는데, 저기 언제 지으신 건지를 일일이 따져 보니까 1805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849년까지 지은 거고, 대부분은 생애의 마지막 20년 정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수가 넘는데 20년이면은 뭐 1년에 거의 200수 이상 지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시만 지으신 겁니다. 이분이 사실 뭐 과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벼슬을 하신 것도 아니고 고향에서 종가를 지키셨는데 뭐 소일거리 삼아 이렇게 많은 시를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시 그러면은 뭐 여러분 뭐 그래 뭐 시 뭐 예쁘기는 한데 뭐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시를 짓는 게 워낙에 생활화가 돼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시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보면은 19세기죠. 1800년대 영광의 지식인이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용순공은 특히 시에 각별히 관심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시를 짓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유명한 시들을 모으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5명의 시를 모은 제가시초라는 책도 따로 이렇게 엮으셨고요. 물론 이거 본인만 엮으신 거 아니고 그 선대에서 또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보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속에서 또 나는 시를 너무 좋아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시를 읽기 좋아하는 것이 나의 고질병이다, 고질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다. 뭐 사실은 뭐 조선시대 양반이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많죠.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분은 그 시간을 이제 시를 지으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비록 죽더라도 시는 그만두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시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19세기 영광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광에 이번에 처음 와보는데 제가 서해안 지역, 그래도 해안 지역 고을들의 어떤 생활상이랄까 이런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영광 위에 뭐 있습니까? 고창 있죠. 고창 위에 뭐 있습니까? 부안 있죠. 제가 부안에 20년 전에 부안의 바닷가를 지키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쪽 영광 지역은 이제 사단이 다르거든요. 저 고창 부안은 35사단 그리고 영광은 32사단인데 이게 간첩선이 이렇게 넘어가면 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영광 지역에 있는 군부대랑 연락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옛날 지도를 보면은 이분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도랑은 많이 다르죠. 근데 이분들은 실제에 가깝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크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영광 지도인데 여기 법성진, 지금 법성포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북부 해안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이 법성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전남 지역에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했고, 또 이분 시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쪽이 염전이 많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번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영광 지역의 번화한 사회상이 이분의 시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뭉개져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단지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단지마을, 단지동이군요. 요거는 일제시대 지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지도에 가깝죠. 여기 보면은 이제 단동이라고 지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이죠. 지금은 지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바다랑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바다에 가깝고 또 염전이 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가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분의 시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영광 지역사회에서 나름 지식인으로서 이제 행세를 하던 분이죠. 지역사회의 지도층이죠. 그래서 계를 엽니다. 대동계라고 해서 이게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다 있는데 이제 그 지역사회의 지식인들이 양반들이 계를 만들어서 서로 같은 양반들끼리의 결속도 다지고 또 밑에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잘 다스리고 그런 자치 조직입니다. 이 대동계 활동을 하시면서 지은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먹고 살았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땅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직접 농사를 지으시진 않고 여기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편히 쉬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이런 대지주들은 노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노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지 않아요. 집에 뭐 허드렛일하는 그런 노비는 있는데 농사를 짓는 노비에 대한 흔적은 잘 없습니다. 그게 이 지역의 특색인지 뭐 이분만의 특색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면은 이제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고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주로 농사 짓는 거는 이제 벼농사, 보리농사이고요. 그 밖에 벌도 좀 키우셨고 닭도 키우고 담배 농사도 하고 채소도 하는데 이것들은 뭐 판매를 위해서 돈 벌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본인 쓰고 또 친척들 쓰는 정도 그런 흔적들을 이게 다 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키우면서 지은 시, 닭 키우면서 지은 시 이런 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벌을 키웠다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5년 동안 벌통을 사가지고 벌을 키웠는데 근래 한두 해 사이에 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활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일꾼을 시켜가지고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분이 타작할 때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했구나. 노비를 부린 게 아니고 앞에 마당의 쌀섬이 앞산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이 있긴 했지만 수확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좀 때때로 뜯기기도 하고 뭐 세금 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성진 지도인데요. 이건 아까 앞에 본 지도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목여청풍이라는 용순공의 문집에 다 나옵니다. 이분이 주로 놀러 가서 시 짓던데 뭐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만나던데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요. 이 책에서. 이 목여청풍이라는 문집을 보니까 제가 여러 지역사회의 양반들의 문집을 많이 봤습니다만 특색이라고 하면 이분이 해안가에 살았다 보니까 그 해안 지역의 특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일제시대 사진인데요. 법성포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가집들이 굉장히 촘촘하죠. 이거는 지금 초가집이긴 하지만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시골 사진 보면 이렇게 집이 촘촘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 사람들이 필요하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 지역의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호 지역, 저 법성포 앞바다를 서호라고 하는데 거기 조운선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복닥복닥 모여드는 겁니다. 상인 여자는 무당 찾아서 출항할 날 고르고, 뱃사공들은 이제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조운선이 가니까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 벌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빼곡하게 모여 있고, 또 고기는 또 고기대로 잘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디 뭐 바닷가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벌고 번화한 동네였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염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뭐 염전 그러면은 다 천일염, 그러니까 햇빛에다가 말리는 그것만 봤는데 자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워낙 당연히 아는 걸지 몰라도 이제 세대가 저만큼만 내려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워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목욕청풍을 보면은 실제로 구워서 소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겹겹의 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섬이 아니고요. 그 소금을 쌓아놓으면 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을 보니까 아, 여기 소금 굽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소금 덕택에 백성들은 재물 넉넉하고 또 상인들이 많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풍족하게 산다. 이런 염전에 대한 묘사 같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가서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염전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오직 이런 단편적인 기록, 이 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저 김홍도 행상이나 신윤복 어물장수 그림을 보면요, 여기 장사하려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이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바지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입니다. 이분도 여기 머리에 생선 팔러 가는데 여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이게 뭐 흔한 여성 상인이란 게 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앞에 어떻습니까? 상인 여자도 나오고 또 물고기 팔러 돌아다니는, 물고기 팔고 미역 팔러 돌아다니는 그런 상인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보니까 재밌는 게 바닷가인데 미역이나 뭐 김 같은 거는 주로 좀 떨어진 섬 지역에서 재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섬에서부터 그 미역과 김을 실은 배들이 이제 영광 앞바다에 정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기록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시에 나타나는 특색, 시를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시에다 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찮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전부 시에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아들이나 손자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밖에 시에서 안 하는데, 아내, 딸, 손녀, 이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시도 굉장히 길고요, 굉장히 아끼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아내를 소재로, 딸을 소재로, 손녀를 소재로 시를 짓긴 하는데 이분은 좀 유난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요한 사람보다 좀 조명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거 아닐까. 특히 아이종, 또 뭐 여종이나 여종의 남편 같은 존재, 이 여종 남편 같은 경우는 내 노비는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도 아니고 애매한 존재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렸는지, 뭘 하고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시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문을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해서 한 시를 지었는데 정작
아이들 가르치고 이럴 때는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한글을 가르쳤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식생활, 뭐 먹고 살았는지, 원예, 세시풍속 이런 것들이 전부 시에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요 청어라는 시가 자주 나와요. 저는 이 영광에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바닷가고 해산물 많이 드셨겠거니, 이 앞바다에서 잡은 거 많이 드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주로 드신 이제 음식 중에 하나가 청어인데, 요 청어는 다른 지역에서 온 겁니다. 동해안에서 잡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영광 앞바다에 배가 와가지고 팔면은 되게 쌌나 봐요. 그래서 값이 싸가지고 시골까지 가서 다 먹는 거예요. 요 앞바다에 잡히는 다른 생선들은 다 비싸. 그런데 늘 채소만 먹다가 저기 동해안에서 청어 실은 배가 오면은 이제 값싸게 생선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밖에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풍경 같은 거, 이거 뭐 종이를 뭐 사찰에서 만들었다는 거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다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자, 목여청풍이라는 시만 잔뜩 12책이나 들어있는 이 책에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것이냐, 이것은 지역사회의 당시 지역사회의 실상을 증언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이 집안 자료들은 19세기 영광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지명은 뭐였는지,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생활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한 문집 이외에 뭐 일기라든지 고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런 생활이 워낙 당연하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분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